Q&A 세션은 사전 질문과 현장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전 질문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 중에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 좋을 질문들을 선정했습니다. 이제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을 더 모셔볼 텐데요. 네, 이렇게 스티비 팀의 Q&A 시간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한 분 더 모시고 시작할게요. 주섬주섬 오고 계십니다. 가운데로 모실게요. 와, 저희 스티비 팀 백엔드 개발자 황민웅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더 황민욱입니다. 해주세요. 네. 저는 스티비에서 백엔드를 개발하고 있는 황민욱이라고 하고요. 네. 백엔드 개발이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인터넷 페이지는 이제 프론트랑 백이란 걸로 나눠지는데 프론트는 이제 클릭해서 뭐 이런 버튼 같은 거 있는 거고, 백엔드는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뒷단에서 뭐 만드신 이메일을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메일을 이제 뭐 발송해서 안전하게 보낸다든지 그런 걸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그렇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뭐 서버라든지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비 팀에서 이제 이메일 발송을 맡고 계신 백엔드 개발자신 거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셋이서 이제 사전 질문을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호열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웰컴 이메일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했지만 하나의 핵심 포인트만 딱 집어주신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중요한 게 너무 많긴 한데 네, 하나만. 그쵸, 바로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웰컴 메일은 그 가입하거나 구독했을 때 그 최초 시점에 딱 메일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욕심이 나요. 나한테 지금 관심이 있으셔서 딱 구독을 하고 가입을 했으면 네. 내가 뭔가 필요한 정보를 되게 많이 이렇게 최대한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크시겠지만 네. 그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첫 만남에 막 모든 걸 다 관심이 생겨서 쏟아내면. 딱 가입을 했는데 막 뭐도 해라 이것도 하면 좋다 저것도 하면서 내가 이런 던지시는 것도 하나. 건가요? 그렇게 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 정보가 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양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그 웰컴 이메일은 그 내용을 구성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초 시점에 그 사람이 진짜 궁금해하는 게 뭘까를 딱 생각하셔서 그 정보만 핵심적으로 최소한으로 담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뭐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최초 시점에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까 그 시나리오 메일 설명드릴 때 소개해드린 방법처럼 그 추후 단계적으로 차차 이렇게 추가적으로 전달을 하시는 게 웰컴 이메일의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의 영역이니까 간소하게 필요한 내용만 전달해라. 뭐 매장 같은 데 가도 이렇게 관심 있어서 슥 왔는데 매장에 계신 분이 막 갑자기 너무 막 그쵸, 많은 달라붙어서 그러면 1대1로 하면은 샘플 100개 드리고 막 좋은 건가? 네.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거는 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마케팅에서 처음에 막 너무 다가가는 건 부담스러우니까요. 거의 맥락이 비슷하네요. 오프라인에서 하는 그럼요. 거랑 온라인에서 하는 거랑. 사람한테 다가가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민웅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이메일을 만들었는데 스팸함으로 분류되고 또 해외 기관에 보내는 메일이 일부 전송 실패한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참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사실 스티비에서 이메일 만드는 거 어차피 클릭만 하면은 되니까 좀 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내실 있는 이메일 만드는 거는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서 콘텐츠나 창작의 영역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스팸으로 분류되면 되게 가슴 아프실 것 같은데 스팸이 좀 되게 이메일 서비스들이 되게 엄격하게 스팸을 분류를 해요. 왜냐면 되게 옛날부터 스팸에 대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스팸을 이제 분류하는 크게 두 가지 이런 요인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컨텐츠예요. 가령 스팸 메일함 지금 들어가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뭐 어떤 내용이죠? 도박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대출 한몫 크게 차지하고 있죠. 네. 허가받지 않은 약물 같은 거. 이런 것들 되게 자극적인 게 다 나오네요. 그렇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스팸함으로 분류가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메일들만 분류가 되면 되는데 가령 뭐 의약품 정보를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요즘에는 뭐 어떤 뭐 비아그라의 저작권이 풀려서 이제 뭐 싸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스팸 메일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판매하는 건 줄 알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스팸 메일 분류에서 좀 오류가 일어나는 거죠. 오진되어서 이렇게 분류가 네네. 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네. 어떤 좀 개발자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이렇게 실수로 빠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좀 생각해봤을 때 이건 조금 약간 자극적일 수 있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네. 하면은 테스트 메일을 직접 보내서 이게 스팸 메일 함으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빠진다면은 좀 어떤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약간 좀 이렇게 다듬으면서 네. 몇 번 시행착오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콘텐츠. 네. 콘텐츠 말고도 있을까요? 그쵸. 하나가 더 있는데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인증에 관한 이야기인데 네. 가령 제가 민욱닷컴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스티비를 사용해서 메일을 발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메일을 받는 네이버에서는 분명히 민욱닷컴에서 보내는데 스티비가 메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거는 스티비가 민욱닷컴을 사칭해서 지금 메일을 보내고 있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스팸 메일로 이제 빼버려요. 왜냐면 그 자신들의 유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실제로는 민욱닷컴은 스티비에 돈을 내고 사용했고 네.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맞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알고 있기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과정이 이제 SPF DKIM이라는 설정인데요. 이게 이제 국제 표준으로 그런 어떤 사칭 메일이 아닌 것을 인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설정해 두시면은 스티비닷컴을 사용했을 때 큰 문제 없이 이제 메일이 잘 도착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렇죠. 아까 그 컨텐츠 얘기했을 때 네. 생각난 사례가 있는데 네. 저희 사용하시는 분 중에 되게 그 시사 소식 이런 거 다루시는 뉴스레터였거든요. 네. 오픈율도 되게 좋고 컨텐츠가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네. 근데 한 번 그 메일이 이상하게 오픈율이 너무 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픈율이 너무 낮다는 거는 스팸으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쵸. 평소보다 갑자기 떨어졌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 파악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네. 그 제목에 제 기억에 약간 투기 약간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투기를 소개하는 뉴스를 보내시는 건 아니고 투기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뭔가 이슈가 돼서 그 뉴스를 다루시는데 네. 그 제목에 넣으신 거예요. 그 아. 단어를. 본문에도 그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스팸으로 네, 분류가 된 자극적인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든데 네. 그걸로 추정을 했었죠. 왜냐하면 네네. 다른 내용으로 이후에 보냈을 때는 또 다시 오픈율이 정상적으로 복구가 돼서 그럼 경우도 그런 있는 확률이 좀 높네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일 같아요. 네, 그런 네. 컨텐츠를 다루시는 분들에게는. 네. 그리고 제 해외 기관에 보내는 메일이 일부 전송 실패한다. 두 번째 질문도 있었는데요. 해외 기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보통 아웃룩 같은 거 뭐 그런 그 해외에 있는 아예 그 한국 대상을 한 서비스가 아니라 네. 해외 서비스들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해외는 스팸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엄격하게 분류를 해요. 네. 왜냐면 이메일이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떤 앞에서 말씀드린 키워드나 SPF DKIM 같은 거에도 네.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되게 좀 특징적인 그런 것 중 하나가 가령 뭐 아웃룩에 보내는 메일들 중에서 한 80%그 메일을 받은 사람의 80%가 네. 뭐 이걸 스팸으로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나머지 20%도 그냥 스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거의 대부분 이걸 스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마 음. 20%한테도 스팸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 해외 기관 같은데 보내실 때에는 어떤 피드백이 들어온다 그런 피드백도 좀 이렇게 잘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수신 거부를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따로 모아서 두 번 다시 안 보낼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또 보내면은 네. 분명히 스팸 신고를 할 테고 그런 것들이 그쵸. 누적되면 이제 어떤 평판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메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정말 치명적인 그쵸. 저거죠. 한 건 더 스팸으로. 보낼 네. 수는 있지만 나중에 보고 나면 그냥 이게 다 신뢰도가 떨어져 버려서 그 어떤 메일도 안 들어가는 네네.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해외 기관에 보낼 때는 조금 더 주의해서 구독자의 그런 퀄리티를 좀 유지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네. 게 약간 대답일 것 같습니다. 지금 민욱님이 굉장히 잘 콘텐츠 따낸과 기술 따내서 스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비슷하게 저희 스티비 블로그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싶은 분들은 스팸함에서 살아남기라는 콘텐츠를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호열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B2B는 아무래도 영업 미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명함을 받았을 때 명시적 사전 동의의 범위와 한계를 알고 싶으시대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내도 되냐는 걸 네. 물어봐 주셨죠. 일단 네. 보내도 됩니다. 그래요? 그 광고성 정보나 뭐 마케팅 목적으로 메일링을 하실 때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그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게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 네. 거기에 필수적인 게 내가 보내려는 정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수신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네.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사업자 간의 거래 관계가 있는 사업자 거래 간에 관계가. 거래가 이미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거래 관계를 위해서 사업자 간의 미팅을 한 경우에 네. 그 상황에서 명함을 받아서 수집한 이메일 주소는 수신 동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예외 조항이 나와 있어서 네. 이제 말씀하신 케이스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상황에서 좀 조건이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큰 틀에서는 수신 동의를 받지 않으셔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이메일 보내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그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한 이런 규정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 그러니까 관리하고 이렇게 뭔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가이드하는 곳이 그 키사라는 기관이 있어요. 네. 키사. 네,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가이드를 다양하게 주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도 그 키사에서 그 제공하는 가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상대적으로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쾌하게 제가 된다라고 답을 네. 드릴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구체적인 케이스들은 좀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제가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키사의 가이드를 보면 실제로 그 구체적인 사례마다도 이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까지 일종의 그 상담 사례집처럼 그쵸. 그런 문서까지 올라와 있어서 그걸 한번 보시면 정말 궁금한 그 상황이 정확하게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방금 호열님이 말씀하신 그 문서를 저도 봤는데 FAQ처럼 아예 이야기를 다 써놨어요.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시라.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콘텐츠를 만들 때 제목에 광고 넣어야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도 하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상황엔 넣으세요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키사에 가셔서 한번 훑어보는 것도 정말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주소가 spam.spam.kisa.or.kr 들어가시면 네네네. 그 자료실 이런 쪽에 들어가시면 이런 가이드 문서가 잘 올라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셔도 되고 뭐 나중에 저희가 큐레이팅 해드려도 되죠.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민웅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발송이 느리대요. 3만 건 발송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린대요. 스티비 발송 속도 어떤 정도인가요? 저게 진짜인가요? 3만 건이 1시간이 넘게 걸린다? 사실 저희가 이제 평균을 제가 뭔가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고 진실 혹은 거짓? 막 이런 느낌이었네요. 언제나 발송 속도 나오니까 이제 가슴이 무거운데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평균을 내봤을 때 3만 건 하면은 30분 내외로 끝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평균이 30분인 거니까 사실 20분이나 한 15분까지 걸리는 메일들도 있고 반대로 한 40분이나 뭐 한 50분 이렇게 걸리는 메일들도 있고 이제 그 평균이 되니까 30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은 왜 늦게 발송된 건가요?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뭐 정확하게 이분이 어떤 메일인지 말씀을 안 해주셔서 좀 확인은 못하지만은 네. 약간 이런 경우가 대다수이긴 해요. 네. 어떤 거냐면은 스티비가 이제 메일 서버가 뭐 엄청 많아요. 아침이라든지 아니면 점심 때 메일을 다들 보내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메일 발송이 전체적으로 몰리는 시간에는 조금씩 이제 그게 다 공평하게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시간이 좀 느려질 수 있거든요. 속도가 아마 그래서 3만 건 발송하는데 좀 1시간 넘게 걸리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을 해봤을 때 이런 시간대가 보통 아침 8시부터 한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한 12시 반부터 1시나 2시 정도 그리고 한 4시부터 5시 사이 이런 시간대에 이제 메일 발송들이 좀 되게 많아져요. 스티비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시간이 중요하다. 가령 주식 관련 내용은 아침 9시 이전에 보내는 게 딱 받는 게 낫잖아요. 왜냐면 주식 시장이 9시에 시작하니까. 만약에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걸 감안해서 약간 10분, 20분 정도 일찍 이렇게 메일 발송을 예약하시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저희가 그 백엔드 팀에서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메일 서버의 발송 속도를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고도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지금 되게 빨라졌고 그리고 네. 지난주에도 어떤 하나의 조그만 업데이트가 있어가지고 네. 한 20-30% 정도 업데이트 조금 더 오. 빨라진 걸로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속도는 지금까지 계속 빨라졌고 네. 앞으로도 더 빨라질 것이다. 약속하시나요? 안에 약속. 작년에 비하면 어느 정도 빨라진 거예요? 작년에요. 한 5-6배 오. 정도 네, 빨라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음. 발송량 자체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쵸. 저희가 만약에 고도화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용자가 늘어나면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에 맞게 고도화를 하되 더 빨라질 수 있게 네.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렇죠. 네. 이제 최고는 누르자마자 그냥 다 나가는 게 정말 최고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 받는 입장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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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이제 그거를 존중하면서도 최대한 그 맥시멈에 가깝게 보낼 수 네네. 있도록 받는 입장이라는 게 수신 서버 입장. 그쵸. 아, 네이버 저 같은 받는 경우 사람인가 했는데. 네, 네이버가 막 갑자기 음. 1초 만에 한 100만 건이 딱 들어오면 이거는 차단. 어떤 차단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단이 안 걸리면서 네. 최대한 빠르게 네. 보내는 게 저희 지금 백엔드 팀의 어떤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좀 그 민홍님 입장에서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3만 건 발송할 때 1시간 넘게 걸린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발송이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만 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발송이 다 끝났어요. 근데 네. 일부 분들한테 그 응답이 늦게 와서 네. 그 발송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냥 발송이 다 전체적으로 오래 걸린 것처럼 느껴지는 네.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뭐 가령 10명 정도 스티비의 이 메일 발송이 완료됐다라는 게 메일이 다 나가고 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누구는 성공했고 누구는 실패했고 이런 정보들이 집계가 되는 것까지가 끝나야 이제 발송이 완료됐다라고 이제 뜨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29,990명 이렇게 다 발송이 완료됐고 네. 한 나머지 10명이 어떤 이메일 주소에 오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발송을 하려는데 실패를 해요. 네. 그러면 스티비에서는 지금 그냥 한 번 발송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만약 발송을 실패하면은 좀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더 네. 해보면서 좀 시간을 두고 이제 만약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알고 싶으시면은 메일 발송이 끝나고 나서 대시보드에 들어가신 다음에 뭐 발송 성공, 발송 실패 이런 그런 상세 기록들을 보면은 이 분들의 기록은 이제 조금씩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걸로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한 발송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스티비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또 보시는 분들이랑 저도 사용자니까 그런 입장에서 마케터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최대한 빠르게 발송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법의학 정보처럼 무게감 있는 정보로 뉴스레터를 보내는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이건 제가 대답을 해볼까요? 네네네. 아무래도 요즘에 트렌드 뉴스레터도 많아지고 실제로 그런 뉴스들을 보내주는 뉴스레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적인 정보를 보내는 뉴스레터가 있냐 궁금해 해주신 것 같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있습니다. 저희 고객 사례 갤러리에 가보셔도 그 법률 쪽을 보시면 법무법인 비트라는 곳과 그 변호사님이 하나 보내시는 그런 뉴스레터가 있어요. 사실 그런 전문적인 정보를 어렵게 설명을 하면 잘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들은 필요한 법 정보를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고 그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뉴스레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웹툰이 하나 있어요. 노무사 당연하라고 그런 노무 관련한 법을 전하는 뉴스레터인데요. 최근에 저희 스티비로 당일레터 발송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인스타그램과 웹툰이라는 형식으로 다 전하지 못하는 그런 긴 텍스트들을 뉴스레터로 발송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재밌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 정보에 대한 것만 3가지를 말씀을 드렸네요. 혹시 의학 정보 뉴스레터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뭐 저희 사례 중에 의학까지는 아니고 그런 건강 정보, 네. 의료와 관련된 정보 네. 이런 것들 보내시는 분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변호사분이 보내시는 뉴스레터 네. 말씀하셨는데 그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미팅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네. 그분이 뉴스레터 시작하시기 전에 그 브런치에서 아. 그 컨텐츠를 되게 발행해서 되게 네. 인기 있는 작가신 거예요. 그 변변찮은 최변 그분 네. 맞으시죠? 어, 저도 그 뉴스레터 말하시는 거. 근데 그분이 약간 그런 그 상담 사례처럼 그런 네. 뭐 궁금하신 것들을 되게 컨텐츠로 잘 풀어서 이제 브런치에서 인재를 하셔서 되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사실 그게 컨텐츠 마케팅이란 측면에서 보면 그 결국은 뭔가 영업 기회로 네.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공개된 플랫폼에서는 사실 그런 걸 유도하는 게 좀 힘들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 받으시는 분들의 읽으시는 분들의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뉴스레터를 시작하셨고 뉴스레터에서도 그거와 비슷한 이제 컨텐츠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무게감 있는 정보죠. 사실 법과 네. 관련된 정보들이니까 그런 거를 보내면서 실제로 영업 기회로까지 활용을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뉴스레터를 사용하신 사례를 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의학 관련된 거는 이건 그렇게 보내시는 분은 아니고 예전에 미팅했던 분 중에 그 제약회사의 홍보 마케팅을 대행하는 네. 회사에 계신 분이었는데 원래 이제 뉴스레터를 발송을 안 하시다가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검토를 해보셨는데 그게 그런 그 의료 정보들은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네. 그래서 아무한테나 다 공개하면 안 되고 되게 그 정해진 사람만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뉴스레터는 이게 포워딩할 수 있고 이런 게 좀 기술적으로 그 공개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시작을 못 하셨어요 뉴스레터를. 네. 그래서 만약에 의학 정보를 다루시고 그게 좀 그런 법적으로 그 리스크가 있는 정보라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서 뉴스레터를 발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있군요. 이 사전 지문을 제가 받았을 때 사실 뒤에 조금 부가 설명이 있었어요. 뉴스레터를 보낸 사례가 있고 이게 성과가 실제로 좋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성과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오픈율이 높아지는 게 성과일 수도 있고 실제로 뭔가 미팅을 하는 게 성과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점은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카테고리에 따라서 뉴스레터를 보내도 되냐 아니냐는 사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블로그를 봐도 일상에서 나 오늘 이 커피 마셨어 이런 블로그도 있고 정말 전문 지식을 전하는 블로그도 있잖아요. 오히려 이메일이라고 하면 채널의 특성상 더 전문적인 정보를 보내기에 안정적인 그런 채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독자와의 관계가 네. 아, 이 뉴스레터는 원래 이런 걸 그렇죠. 보내는구나 하는 게 쌓여 있으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상상을 해보면 SNS에 올라온 법학 정보보다는 그런 이메일로 잘 큐레이션 된 게 더 전문성이 높지 가짜 않을까요? 정보도 많고. 그렇죠. 아무래도 범람하는 시대죠. 페이스북을 보고 변호사를 찾아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질문도 마무리를 해보고요. 사실은 저희가 4시 반에 마무리를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사전 질문 마지막까지 해보고 현장 질문은 이후에 저희는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전 질문 중에 호일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티비 서비스를 개발할 때, 사실은 런칭할 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무엇인가요? 저희가 힘드신가요? 아니 옛날 생각이 아련해지셔가지고 당 떨어지셨나요? 제가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저희 팀이 같이 이제 네. 개발을 해서 준비를 해서 런칭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도 그렇고 그걸 처음 런칭할 때도 그렇고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그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아까 그 웰컴 메일도 클릭 4번에 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4번 그렇죠. 조금 넘었지만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서비스들이 특히 저희는 이제 업무용 도구, 뭐 B2B SaaS라고 하는 그런 쪽의 서비스인데 그런 일반적인 그 소비자향, 사용자향 서비스라고 좀 다른 점이 그런 서비스들은 그러니까 B2C 서비스들은 불편하면 사용자들이 떠나거든요. 네. 자기가 뭐 이걸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실 다른 선택지도 많고 써봤는데 좀 불편하고 어려우면 사실
다른 걸로 갈아타겠죠. 네,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업무용 도구들은 뭐 경우에 따라 좀 그 수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이걸 써야 된다라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뭐 업무적인 이유로 필요에 맞게 이걸 선택을 한 거고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그런 네. 어떤 영역이 네. 있어서 그래서 이게 사용성이 좀 떨어지고 불편하더라도 네. 내가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한 기능이 딱 잘 맞게 제공이 되면 사실 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라도 그렇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개발된 수많은 그 B2B 그 업무용 소프트웨어들 그런 것들은 사용성이 상당히 복잡한 편이고 네. 어렵고 진짜 무슨 자격증 따는 것처럼 공부해서 써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메일 마케팅도 되게 그 어렵지 않고 쉽게 네.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서비스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네.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네, 회의도 많이 하시고 특히 뭐 마케터가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그쵸. 거를 즐거운 저희가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캐릭터라던가 이런 것도 사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뭐 일을 하다가도 저런 게 있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네,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거든요. 전 내부 고객이 좋아합니다. 이 캐릭터들을요. 막 너무 딱딱하게 돼 있으면 일을 하면서도 좀 네.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네. 근데 저희도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뭐 기능이 많아지고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요청하시는 기능을 저희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기능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복잡해지고 근데 그런 걸 할 때도 사실 그렇게 하면 쉽죠. 그냥 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그거 추가하는 건 되게 쉬운 선택이에요. 근데 그거 할 때도 이게 진짜 필요한지 되게 좀 누가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기능을 개발할 때도 뭐 딴 사람 제3자가 보기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최대한 쉽고 간편하게 쓰실 수 있는 방향으로 네. 많이 고민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물은 직관적이지만 이제 스프린트 회의 하시는 거 보면 엄청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 질문도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현장 질문을 보내주신 내용을 답변을 드릴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30분이 지났어요. 이 뒷부분은 저희가 영상으로도 전달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질문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폼을 통해 구독한 구독자와 관리자가 네. 직접 추가한 구독자 명단을 어떻게 사후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저게 저희가 그 원래 없던 기능인데 한 2달 전인가 추가가 네. 됐어요. 근데 그게 화면에 바로 보이면 좀 다른 정보하고 너무 좀 네. 섞여서 그 오히려 노이즈가 생길 것 같아서 네, 노출하는 정보는 아니고 그 구독자 목록에서 그 파일로 내려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 네. 구독자 목록을 그러면 거기에 그 파일 안에 이게 그 사용자가 추가한 건지 아니면 네. 구독자가 구독해서 추가된 건지 이렇게 구분되는 정보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정보를 보시면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호열님에게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것도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저게 좀 저도 사실 아까 제가 그 언급을 한 것 중에 그 저희가 오늘 소개한 그 자동 이메일의 API 트리거와 그 메일 머지 기능을 조합해서 비밀번호 찾기 메일까지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사실 많지는 않고요. 저도 네. 보고서 좀 놀랐었어요. 그 정도까지 오. 시스템 메일까지 스티비에서 활용을 하시는구나. 그게 네. 기능상으로는 사실 가능하거든요. 이론상. 아,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본 건 저도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 후에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걸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네. 비밀번호 안내를 하려면 그 비밀번호 찾기를 눌렀을 때 그 네. 사람한테만 할당되는 어떤 인증 URL 같은 거를 생성을 해서 네. 써야 되거든요. 네. 그쵸. 그 인증 URL을 생성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없는 거고 네. 그건 이제 내부 시스템에서 처리를 하신 다음에 네. 그 사람한테 그 API 요청을 해서 메일을 발송을 할 때 네. 그 API 요청에 그런 정보를 담을 수가 있거든요. 이 네. 본문에 이 정보를 담아서 뭔가 내가 활용을 하겠다. 그 담아서 요청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담겨 있는 그 정보를 그 이메일 본문에 표현을 하시려면 그 메일 머지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일종의 구멍을 뚫어 놓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실제로 발송될 때는 API 요청에 포함돼서 들어왔던 정보로 치환이 돼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론상으로는 그러시구나. 가능한데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 근데 그게 사실 직접 시스템 메일은 내부에서 직접 구현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그걸 뭐 어차피 저런 거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변경되는 게 아니라서 그쵸.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그 마케터나 그 시스템을 그 만드는 뭐 기획하는 사람, 그 실제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밀번호 찾기 메일도
뭔가 그 고객과의 접점으로 생각할 수가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문구 하나하나도 어쨌든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런데 처음 이거 서비스 만들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네. 다르죠.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썼던 문장을 진화했다. 보면 3년 전에 제가 썼던 문장을 보면 왜 저렇게 썼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어. 내부에서 직접 구현했다면 그걸 네. 수정하는 것도 되게 손이 많이 가는데 네. 저희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을 하셨다면 그냥 제가 직접 이제 컨텐츠를 수정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저 메일에 대한 통계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오, 거죠. 저 그렇죠, 메일이 몇 개 그렇죠. 나갔고 만약에 저 메일에서 클릭률이 너무 낮으면 저 메일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비밀번호 찾기로 해서 내가 메일을 받았는데 네. 클릭을 사람들이 안 하면 그 내용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도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네, 그렇게 구현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백엔드 그 개발자 입장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메일이 이제 처음 메일을 발송하는 그런 어떤 서버의 메일들은 안 받으려고 해요. 아. 왜냐하면은 네. 스팸을 보낼 때 보통 그런 어떤 패턴이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스팸을 막 보내고 이 컴퓨터 그냥 버리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계속해서 꾸준히 메일을 발송한 그런 컴퓨터에서 온 메일만 받으려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스티비는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메일을 발송하니까 그런 어떤 네이버나 지메일 같은 곳에서의 그런 평판이 되게 좋은 걸로 지금 네네. 측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서버를 만들어서 메일을 보낸다면 뭐 비밀번호 찾기 메일이 안 나갈 수도 있는데 네. 스티비에서 보낸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선은 특정인 저에게 온 질문들이 있어서 이것도 답변을 드려볼게요. 목록 성과 분석이 스티비 솔루션에 있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유유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그 첫 번째 세션에서 오픈 안함, 뭐 클릭 안함 이분들을 발라서 보내시라라고 했어요. 그거를 목록 성과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그 이메일별 상세 통계를 보시면요. 보낸 이메일을 클릭하고 여기서 상세 통계를 클릭하면요. 뭐 오픈함, 오픈 안함, 링크 클릭함, 클릭 안함 이런 분들을 발라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분들을 활용할 때 만약에 자동 이메일을 세팅할 여력이 없다. 그럼 일반 이메일로 보내는 게 더 간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거기서 파일로 내려받기 버튼이 있어요. CSV 파일 받아서 그대로 다른 주소록에 올리세요. 그리고 바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용법을 사실 제가 더 이렇게 쉽게 전달 드리면 좋을 텐데 어서 저희도 시나리오 이메일을 만들어야겠네요. 그런 마음이 뿜뿜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도 한번 호엘님이 선택해 주시겠어요? 오픈 이메일 사용법 말고 네네. 스티브 사용법도 다뤄질 수 없을까요?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다음번 네네. 웨비나에 네네. 그러니까 오늘은 웰컴 이메일이라는 주제다 보니까 컨텐츠 작성하는 부분 네네네. 저희가 따로 다루지 않았는데 이런 것도 네, 이런 기회에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아까 방금 전화하시기 전에 웰컴 이메일 템플릿 없냐라고 물어봐 주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또 사후에 콘텐츠 만들 때 네. 그때 템플릿 만들어가지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거리가 쌓여가지만 좋네요. 이렇게 도움을 드린다는 게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이런 만나는 자리를 더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민웅님도 질문 하나 선택해 주시겠어요? 네, 저 요거 하나 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 요거 구글 지메일 쪽으로 발송하시는 분들은 되게 다들 비슷하게 겪고 계실 거예요. 이 지메일이 프로모션 탭이라는 거를 한 2, 3년 전인가 이렇게 차차 이렇게 적용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네. 다 이런 프로모션 탭이라는 게 생겼고 그리고 어떤 중요하지 않은 메일들은 이런 프로모션 네. 탭, 소셜 탭 이런 걸로 그냥 자동으로 네. 분류가 돼버리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좀 뭐 오픈율이 떨어진다든지 일종의 뭐 스팸 필터링 같은 그런 효과가 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구글의 내부 정책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네. 문의를 해도 뭐 어떤 이유다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답변을 듣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테스트라든지 그런 어떤 경향들을 보고 이제 좀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대부분 되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SPF 디킴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여기서도 또 이것 때문인 그런 어떤 네. SPF 디킴 때문이다라고 좀 네. 추측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도 보면은 처음에는 발송하셨을 때 프로모션 탭을 엄청 막
이렇게 분류가 되다가 네. SPF 지킴을 설정하시고 꾸준히 보내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일반 메일함으로 다시 원상복구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이런 거 설정을 하시고 그럼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그런 이렇게 사용자가 해야 되는 것들이 네. 있어요. 아까 이제 뭐 구독 그 웰컴 메일에서 이제 뭐 그런 몇 가지 설명을 할 때 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주소록에 그 발신자를 추가하면은 네. 잘 아는 사람이 보낸 메일이니까 네. 뭐 프로모션 탭으로 안 빠진다는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이제 뭐 필터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강제로 어떤 이제 뭐 일반 메일이라든지 바꿀 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블로그에는 없죠, 이 내용이. 네, 저희가 지금 설명은 CS로 계속 드리고 하나 있고. 써주세요. 블로그 글을. 그럴까요? 네. 네, 치시면 되잖아요. 네, 함께해요. 어쩌다 일이 이렇게 많아진. 네. 저희가 블로그에 업로드 할 테니까 네 나중에 한번 꼭 오, 보셔서 써주시는 참고하셔서 이런 프로모션 탭으로 안 빠지는 그런 네. 좋은 메일들 많이 보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호연님 질문 쭉 보셨는데 혹시 네. 대답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나요? 다 대답하고 싶죠. 저도 다 대답하고 싶은데 댓글로 그런데 많이들 네, 맞아요. 나눠주고 계시니 너무 네. 훈훈해요.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한 그 개선 의견 이런 것도 네, 많아서 네, 네, 네. 저희가 이런 거 틀어볼까요? 네네네. 이거는 이것도 저희가 지금 에디터와 관련된 내용인데 네. 저희가 그 지금 에디터 개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다른 분들도 에디터 상에 어떤 기능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문의하신 분들이 계셔서 에디터 개편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일정을 뭐 딱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뭐 조만간 네. 에디터가 많이 바뀔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그게 저희가 초기에 개발해서 계속 그 유지 보수하면서 개선을 하고 있던 에디터라서 네. 그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그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런 네. 부분까지 다 지금 개편 작업을 하고 있어서 네. 아마 상당히 그 기능상으로도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사용하는 뭐 속도라던가 안정성 네. 차원에서도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네.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에디터가 네. 한골 탈퇴하는군요. 네. 저도 종종 회의하시는 거 봤는데 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기능들이 많아서 또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하나, 두 개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질문 대답해봐도 될까요? 네. 답변을 해주신 분이 계시긴 그래요. 그러면 이거랑 빨리 다른 거 하나 해볼게요. 저희 회원관리 시스템이 연동이 되지 않아서 명단을 주 1회 넣고 있는데요. 바로 웰컴 메일이 안 가신대요. 가입 즉시 보낼 순 없지만 웰컴 메일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라고 조심스럽게 수프님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즉시 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회원관리 시스템을 API로 연동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자동 이메일에서 API 요청 트리거를 네.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네. 주소록을 회원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네. 주소록 쪽의 API를 통해서. 네. 그래서 회원가입하면 주소록에 바로 추가되도록 이렇게 음. 연동을 하시면 이제 그 주소록에 추가됐을 때 즉시 발송이라는 트리거를 이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에 일반 이메일 그냥 한 번에 보내야 된다 그러면 좀 일반적인 시간에 평일 오후쯤에 한번 이제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효과적인 웰컴 이메일이라면 즉시 보내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지금 좋아요 순으로 질문을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거 답변이 안 달린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구독자가 이거 그러면 네. 해주시면 구독자가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아도 웰컴 네.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나요? 유럽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키사 쪽 가이드 기준으로 그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웰컴 이메일도 마케팅 그 광고성 정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뭐 제공하는 서비스나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네. 그 사용이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그 네.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 홍보성 목적이라고 봐야 네.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하셔야 웰컴 네. 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럽과 또 우리나라는 다르기 때문에 네. 유럽 쪽은 제가 한마디 해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한국 상황이고 네네. 유럽은 오히려 더 그 GDPR이라고 해서 그쵸. 규정이 그쵸. 더 빡빡하게 되어 있는 게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그거에 따라서 기준이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민웅님도 한마디. 저도 GDPR 얘기인데 그 네.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GDPR이라는 그런 어떤 네.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졌었거든요. 한 네. 몇 년 전에. 그때 되게 이슈가 돼가지고 막 페이스북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막 엄청 대응을 하던 그런 때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키사에서 GDPR 네. 대응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네.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이제 상담 같은 걸 해줬었어요. 그래서 네네네네. 사실 그때 좀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지금 몇 년 지나서 아마 지금도 이렇게 막 업데이트가 잘 되는지는 조금 애매한데 네. 그래도 한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도 gdpr.kisa.or.kr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셔서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애매하다 그러면은 제가 몇 번 찾아봤을 때 GDPR 쪽이나 저작권법 관련해서 네.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변호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네. 인터넷에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께 한번 이렇게 뭔가 좀 전문적인 그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 질문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은 나중에 다운로드 받아서 보면서 또 수요레터나 다른 콘텐츠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를 이제 해볼 텐데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네. 네. 토일님부터? 네. 그 두 번째 하는 건데 첫 번째 하는 네. 거만큼 첫 번째 했던 것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그 저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같이 계속 네. 주고받으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맞아요. 따로 진행하다 보니까 준비하면서도 좀 부담이 더 많이 됐던 네. 것 같고요. 어쨌든 네. 그리고 오늘도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네. 끝까지 이제 같이 계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네. 90분 정도 함께 어. 계시는데 민웅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처음이죠. 네, 지난번, 첫 출연이십니다. 두 분 하시는 거 이제 저는 그때 사무실에서 보면서 네. 그때 막 댓글 달아드리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나오니까 되게 좋고 아주 떨리네요. 약간 체질이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꿈이 유튜버인데 좀 접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카메라에서 울렁증 있어. TV에서 출연하시는 걸로 하시고. 네, 여튼 그래서 사실 좀 더 답변을 드리고 싶었긴 했는데 뭔가 제가 좀 이렇게 아직 루키고 막 주니어다 보니까 뭔가 많이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네네. 다음번에 또 나오면은 더 이렇게 잘 준비해서 많이 답변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소원입니다. 네. 네네 저도 첫 번째보다 좀 긴장이 된 것 같아요. 화면 전환 뭐 실수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전하겠다는 그런 저희의 생각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저에게 다 보이진 않지만 수요레터라는 뉴스레터나 뭐 블로그 콘텐츠로 만나뵈던 분들과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좋아요가 막 엄청 올라가요. 진짜요? 여러분 좋아해요. 네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한번 화면을 더 띄웠어요. 아까 처음에 안내드린 것처럼 좋았던 내용, 기억하고 싶은 내용, 이상한 내용까지 3줄 이상한 건 좀만 써주세요. 3줄 이상의 후기를 올리시고 이 해시태그 거셔서 저희 스티비 메일,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 태그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볼 거고요. 후속 뭐 설문조사 이메일 이런 데서 더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물로 이렇게 귀여운 캐리 노트를 저희 디자이너 분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 핀도 처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이거 플러스 저희 스티비 팀이 스티커를 꾸준히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까 저희의 이런 웨비나가 도움이 되었다면 힘을 이렇게 후기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